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어느덧 벌써 99회를 맞게 됐습니다. 이야. 자, 이제 100회를 남겨놓고 마지막 오늘 방송인 것 같은데요. 지난 저희가 4부에 걸쳐서 1965년부터 77년까지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위주로 해서 국내 복싱 얘기를 쭉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76년 마지막 타이틀 매치와 77년도 이렇게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그 한 달 뒤였죠. 이제 염동균 선수와 로얄 고바야시의 경기부터 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 자리에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WBC 임준배 국제심판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원재 박사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염동균 로얄 고바야시입니다. 76년도 지금 3번의 타이틀 매치가 유재두 선수의 타이틀 상실, 또 염동균 선수의 해프닝, 또 홍수환 선수의 그 사무라와의 재대결에 또 해프닝,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얼룩지는 일들만 생겼었는데 11월 24일에 이제 염동균 선수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4번째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로얄 고바야시를 상대로 서울에서 판정승을 거두고 그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이 경기 그 필름이 남아 있나요? 풀라운드는 없고요. 그 일부 경기만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염동균 선수가 이겼다고 그 인터뷰는 있어요. 환호하는데 그 인터뷰는 있고, 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 경기 장면도 네. 한 몇 분 정도만 남아 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1라운드. 1라운드에 염동균 선수가 다운을 뺏어내는 장면인데 이상하게 그 장면을 찾을 수가 네, 그건 없네요. 없습니다. 이제 이 시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리아스코와의 그 좀 이상한 판정에 의해서 WBC에서 그 옵션을 하나 준 거죠. 했는데 리아스코는 사실 아까 전회에도 얘기했지만 슈퍼반tam으로는 굉장히 장신. 그래서 체중 조절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이제 10월 9일 날 일본 도쿄에서 그 로얄 고바야시와 방어전을 하는데, 로얄 고바야시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페더급 선수죠. 그 키는 별로 안 크지만 워낙 그 몸이 좀 굵은 스타일이라 로얄 고바야시도 뭐 마찬가지로 그 체중 조절에는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결과적으로 리아스코와 고바야시 시합은 그 컨디션 조절의 승이죠. 리아스코가 뭐 처음부터 움직임도 굉장히 안 좋았고 뭐 질질 끌려다니고 시합 자체는 굉장히 좀 루즈하게 갔어요. 루즈하게 가다가 그 이게 8회 KO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7회에 승부가 났죠. 7회에 완전히 그 거의 너가웃 되는 그런 펀치를 맞고 리아스코가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미 승부 갈렸고 8회 시작하자마자 재차 공격받고 뭐 시합은 끝났고, 고바야시는 뭐 챔피언이 그 대망의 챔피언이 됐지만 좋아할 사이도 없이, 그러니까 고바야시는 이게 2번째 세계 도전이었죠. 그래서 75년도인가요? 그 페다급에서 아르게오에게 도전했다가 이제 그 일본에서 벌어진 100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첫 패였죠. 예, 고바야시. 아르게오에게 어떠면 승리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졌지만 뭐 비참하게 아주 KO패했습니다. 그 배를 맞고 아주 그냥 그 90도 그 폴도 접히듯이 접히면서. 근데 로얄 고바야시는 그때만 해도 학사 출신 복서가 드문 시대였기 때문에 대학 나온 복서로서 일본에서 나름대로 그 인텔리라는 인식을 풍기고 있었고, 자위대 출신과 아마추어에서 그 올림픽에도 출전을 했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로얄 고바야시 작년에 돌아가셨죠. 미란 올림픽 8강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테리 복서의 뭐 스마트하고 펀치하고서 인기도 좋았는데, 어쨌든 리아스코를 이기고 대망의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은 그 다음날 이제 90겐 요코가 또 세계 타이틀을 또 획득을 해가지고, 일본도 그 가스이시마츠 뭐 와지마고이치 시바다 구니아키 하면서 75년도에 그 세계 챔피언이 줄줄이 다 잃고 노 챔피언으로 있다가 이틀 사이에 이제 로얄 고바야시와 90겐 요코가 그 두 개의 연달아 왕관을 그 차지하는 세계 시대가 챔피언이 되고, 결과적으로 로얄 고바야시는 일본 역사상 최단 세계 챔피언, 그리고 또 한 명의 90겐 요코는 일본 역사상 최장 최다 세계 방어 챔피언. 기록 챔피언이 되는 뭐 그런 결과가 됐지만, 챔피언 획득 당시에는 뭐 둘 다 임팩트 있게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이제 흥분 상태가 됐고, 로얄 고바야시는
뭐 이겼지만 일단 염동균 선수와의 그 방어전을 45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거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막바로 이제 또 염동균 선수와의 시합을 준비를 하는데 일본 쪽에서 이 시합은 나름대로 적진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그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왔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심판진도 자기네한테 유리했죠. 주심이 그 요시다. 항상 그 일본의 그 당시에 세계 타이틀 매치에 주심을 많이 받던 요시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심은 그 이후에도 뭐 세계적인 그 심판이었던 모리타 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최영춘 씨, 이렇게 부심이 둘이어서 뭐 심판진도 유리할 게 없었고, 또 이제 고바야시가 워낙 강타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리아스코 시합보다 더 어려운 시합이 되리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시합입니다. 했는데 지금 뭐 장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는 그 고바야시한테 그 염동균 선수의 그 이상한 카운터가 적중이 됐는데, 위려고 넣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그 반동에서 뒤로 그 엉덩발짓이 나 떨어지죠. 다운을 이제 행운의 다운이 된 거고, 이후에는 뭐 고바야시는 계속 쫓아다니고 염동균 선수는 계속 아웃복싱 하면서 뭐 히트앤 크린치, 히트앤 런 막 하는데, 시합이 끝나고 심판진도 있고 그렇게 뚜렷하게, 오히려 리아스코 시합보다 뚜렷하게 이긴 게 없는 것 같아서, 야 이건 좀 억울하게 진 것 같은데 했는데 판정은 의외로 모리타 겐 주심이 염동균 선수의 승리를 선언. 요시다 주심이 무승부를 줬고, 모리타 겐과 이제 우리나라 뭐 최영춘 부심은 당연히 우리나라였고, 모리타가 2점 차로 이제 염동균 선수의 승리를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그 모리타 겐이 그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심판이 됐던 게 이렇게 공정한 판정을 해서 그런가.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세계 타이틀 매치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모리타 겐은 자주 한국에 왔죠. 한국에 자주 오고, 이제 한국엔 상당히 그 우호적인 어떤 그 일본 심판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근데 공정해요. 예, 정말 공정해요. 이때 경기 끝나고 로얄 고바야시가 칩세컨한테 아니 도대체 세상에 이런 권투가 어딨냐 그랬더니, 도망다니는 염동균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한 것이 너의 패배 원인이다. 그렇다고 염동균이 뭐 압도적인 세계 챔피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얄 고바야시가 원래 그 표정이 이겨도 별로 표정 없고 저도 표정이 없는데, 특히 그 우리나라 링에서는 그 2번 아주 그 생뚱맞은 표정을 줬던 게 그 염동균 선수와 시합 끝나고 이게 뭐야 하는 막 듯한 그런 표정과 표정이었죠. 나중에 그 황정한 선수한테 1라운드 느닷없는 KO패를 당하고 이게 뭐 약간 그런 표정. 근데 고바야시가 물론 우리나라의 뭐 황복수 선수라든지 뭐 많은 선수를 또 이기기도 했지만, 또 의외로 또 그 우리나라 선수에게 큰 어떤 시합을 지는 그런 그 아주 그 고난을 겪었죠. 저는 고바야시가 황정한 선수한테 1라운드 KO 패한 거는 그 직전에 있었던 오영세. 이대환 선수와의 2연전. 네. 동양 패더급 타이틀 매치. 사실 1차전은 이대환 관장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라운드는 이제 안 때리고 안 맞는 복싱을 했고, 그러면서 복싱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고맘때는 이제 로얄 고바야시가 거의 황혼을 이제 끝내고 저물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황정환 선수에게 지기 한 달 전에 국내에서 또 오영세 선수와 동양 타이틀, 동양 챔피언 라이벌전을 해서 좀 무기력하게 지거든요. 뭐 그때는 좀 꺾일 때가 아닌가 싶고, 이 로얄 고바야시의 그 얼굴이나 이런 복수는 참 일본 복수의 전형 같아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그 무당검이 만화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 보면 허영만 화백에. 예, 그 패더급의 그 뭐 산체스 대신 산추스가 나오고, 네. 로얄 고도야시. 그렇죠, 고도야시. 그래서 그 고바야시 얼굴이 나왔는데 그 이미지가 그렇게 오래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 로얄 고도야시 선수가 이제 무당검이 이강토 선수가 세계 랭킹에 진입할 때, 그렇죠. 1라운드 KO로 이강토 선수가 승리하면서 패더급 세계 랭킹 10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그때 WBC에서 그 방해 세력, 이강토를 방해하는 세력이 전적이 일천한 선수에게는 세계 랭킹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강토 측에서 갑자기 그 대회장에 불을 다 꺼버리고 비디오를 틀어서 그 경기를 몰입을 시키죠. 예. 네, 강제 시청하게 한 뒤, 전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량이 문제 아니겠냐. 전직 세계 챔피언을 이렇게 완벽하게 제압하는 선수가 세계 랭킹에 안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제 WBC가 즉석 회의를 해가지고 랭킹표를
바꾸죠. 10위에 이강투 선수가 랭크가 됩니다. 지금 이 들으시는 분들은 만화 얘기입니다. 네, 허용만화백의 무당고미 패더급의 이강투 선수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염동균 선수가 어쨌든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되고요. 3개월 후죠. 1977년으로 넘어와서 그 호세 세르반테스와 그 1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 경기 직접 그 임준비 의원님 가서 보셨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전에 홍수환 뭐 김현치 선수 패배, 뭐 그 유재도 선수 패배, 아니지 이게 70 맞나? 77년. 77년이죠. 그러니까 유재도 선수의 패배부터 해서 뭐 자기 스스로의 그 리아스코와의 그 문제 많았던 시합, 홍수환 선수와의 자모라의 그 트러블 있던 시합을 모두 어떻게 보면 상쇄시키는 그런 어떤 그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하고 네, 첫 WBC 챔피언이죠. 네, 첫 WBC 챔피언이죠. 그래서 그 시합 끝나고 그 서순정 씨였죠? 네. 서순정 씨의 그 품에 안겨서 흐느끼는 그래서 차인태 캐스터를 좀 당황하게 하는 뭐 그런 저거였고 1차 방어전 상대로 이제 호세 세르반테스를 맞이하는데 이 당시에 WBC 슈퍼 벤텀은 이제 신설돼 가지고 계속 어떤 토너먼트식으로 도전자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호세 세르반테스는 그 처음에 이제 루벤 오리바레스가 그 거론이 됐는데 루벤 오리바레스는 뭐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부터 세계 챔피언을 했던 선수니까 거의 이제 거의 황혼에 네. 접어드는 선수인데 이 선수와 이제 호세 세르반테스가 그 도전자 결정전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세르반테스가 그 대창 같은 그 이게 호세 세르반테스하고 안토니오 세르반테스가 사촌지간인가요? 친형 동생인가요? 저는 친형제로 들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 임준배 의원님은 글쎄요? 사촌이라고 얘기를 그럼 하셨어요. 나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호세 세르반테스도 거의 안토니오 세르반테스의 축소판이에요. 그 몸매는. 해서 정말 장신에 아주 그 긴 위치에 머리 조그맣고 그래서 루벤 오리바레스와의 그 도전자 결정전을 보면 진짜 무참하게 KO로 이기고 어쨌든 그 염동균 선수의 1차 방어전 상대로 나섰는데 전적은 굉장히 그 일천했어요. 뭐 별거 없었는데 어쨌든 세계 도전을 하고 이 시합에서 이제 초반에는 염동균 선수가 그 너무 그 고바야시와의 시합에서 도망만 다니는 그런 복싱을 했다고 챔피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비난을 받아가지고 초반에는 좀 적극 공세를 할까 하는데 이게 이 세르반테스의 또 주먹이 회초리 같아가지고 초반에 좀 한두 대 맞더니 그다음부터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아웃복싱으로 도는데 이 시합은 뭐 시합 끝나고 느낀 점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피하고 잘 도망다닌다는 그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뭐 15라운드 내내 쫓아다니는데 염동균 선수의 그 기가 막힌 디펜스를 어떻게 뭐 치고 빠지고 도망가고 클린치하는 거를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해서 별로 볼거리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방어전에 성공하는 그런 의의를 가진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염동균 선수가 이때 좀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스텝을 선보였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머리를 찰랑찰랑 이제 네. 휘날리면서 트레이드 마크였죠 사실. 이때 경기 끝나고 염동균 선수가 모 신문사에 항의 전화를 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도망만 다닌 챔피언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는데 이제 염동균 선수가 신분을 안 밝히고 전화를 하다가 그 기자가 근데 혹시 염동균 챔피언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시인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황 대표님은 이 시합 보셨나? 봤죠. 물론 네. 봤지만 기억에 잘 남아 있진 않습니다. 그죠? 다시 이걸 그 필름을 남아 있다면 다시 봤을 텐데 이 경기도 필름이 없어요. 유실됐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대한뉴스로 남은 그 이제 순간만 봤는데 정말 그 조그만 머리가 꼭대기에 달려 있고 회초리가 뛰어다니는 듯한 네. 뭐 그런 새카매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카르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느낌이. 그러네요. 네, 리카르도 카르도나 그 당시에 그 표현에 따르면 그 불에 탄 참새 같은 그 불에 끓인 참새 같은. 이렇게 염동균 선수가 어쨌든 1차 방어를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그 윌프레도 고메스 KO 왕이었죠. 이 선수를 맞아서 2차 방어전을 하기 위해서 푸에르토리코의 산후항으로 날아갑니다. 그 산후항에서의 국내 복수의 그 처참한 기록의 그 출발이기도 해요. 이 경기가.
근데 이 시합은 어떻게 매치메이킹이 된 거죠? 염동균 선수의 매치메이킹을 그때 서순종 그 회장께서 담당을 하고 계셨는데 국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었나 봐요. 그리고 뭐 갔을 때 이제 대전료도 많았고 많았죠. 국내에서 개최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재원을 아마 끌어들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하소연이 있었나 사실 이 보더라고요. 고메스는 벤텀으로 뛰었죠. 초창기에 네, 그랬죠. 벤텀 뛰었고 이제 WBC에서 슈퍼 벤텀을 만들고 이제 재빠르게 이제 슈퍼 벤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호시탐탐 그 세계 타이틀을 노리는 그런 경우가 됐고 이 당시엔 아직 WBA는 주니어 없었습니다. 벤텀이 없었으니까 네. 오로지 WBC 슈퍼 벤텀을 노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이제 페남대에서 어린 나이에 우승을 하고 아마추어에서 승승장구하고 프로에 돌아서 이때까지 16승 정KO승 1무승부 무패. 그러니까 뭐 자모라도 처음에 뭐 만화 같은 전적이지만 이 선수도 굉장히 만화 같은 전적인데 시합을 하는 거는 이제 사무라와는 전혀 틀린 그런 그냥 뭐 이렇게 돌직구로 펑펑 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현란한 스텝과 그 인아웃을 굉장히 잘하면서 막 정신없게 그 연타를 몰아세워 가지고 KO로 이끌어내는 스타일. 아마추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제대회 또 입상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기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리바레스라든지 사모라 같은 어떤 그 펑펑 치는 스타일이나 또는 사라테처럼 뭐 아주 그 암살자 같은 스타일. 아주 그 핀포인트를 노리는 아주 그런 복싱이 아니고 진짜 그 페르토리코인답게 아주 현란한 복싱을 구사하는 선수였고 이 아까 전에 김규수 선수도 얘기를 했지만 염동균 선수도 세계 타이틀 획두고 이 시합이 졌지만 가장 그 기억에 남고 명승부였고 그 잘 싸운 시합. 그래서 시합 내용은 모두 아시겠지만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그 고메즈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다운을 한번 뺐죠. 네, 오른쪽 훅이 들어가서 그래서 들어오는 고메즈에게 아주 제대로 터집니다. 그래서 그 쌍왕 링이 그냥 그 일시적으로 아주 조용해졌다가 뭐 곧 그 고메즈가 공이 울려서 살았고 2라운드도 이제 고메즈는 약간 움직임이 좀 뭐 여전히 큰 데미지 없이 했다. 사실은 3회에 굉장히 큰 찬스가 있었죠. 그 3회 고메즈가 밀고 들어올 때 그 염동균 선수 주먹이 적중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로기가 돼서 다리가 풀려서 뭐 코너로 도망을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염동균 선수로는 잡을 수 있는 어떤 처음이자 마지막 찬스가 됐던 거죠. 1라운드도 제가 이 유튜브에 있는 화면을 복기를 해보니까 롱카운트의 혐의가 짙습니다. 한 16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 홈링에 저거겠죠. 예. 16초까지 갔나요? 저도 롱카운트가 아니냐는 그 얘기들이 많아서 다시 이렇게 봤는데 재보진 않았는데 저 정도면 롱카운트라고까지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리저너블 할 정도. 약간 조금 이제 뭐 그래서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사실은 제 생각엔 뭐 1회 다운이 반짝이라면 3회전은 정말 조금만 더 유효타가 몇 대 더 들어갔든지 했으면 진짜 KO까지 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데미지를 줬는데 결국 고메즈로서는 그 위기를 넘기고 4회 5회 라운드 지날수록 이제 그 일방적으로 오도막기 네. 시작하는 거죠. 9라운드 이후에는 거의 뭐 시간 연장책 같은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지금 장 박사님 얘기하신 경기 종반에 서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 고메즈의 연타가 진짜 현란하게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저 사무라나 이렇게 일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맞는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고 결국은 염동균 선수가 뭐 발로도 도망가고 뭐 버티고 하지만 결국은 못 견디고 이제 12회 KO로 길게 누워버렸죠. 예, 하고 그 다운은 뭐 도저히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네. 다운이 됐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고메즈라는 어떤 그 경량급의 슈퍼스타의 그 신화가 시작되는 그 장을 열어준 그 대상이 된 거죠. 고메즈도 이렇게 그 늦은 라운드 KO승은 이 경기가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요? 뭐 맞습니다. 레오 크루즈한테도 13회까지 갔고 루페 핀토르에게 14회. 14회 KO 이제 이게 17차 방어전이었는데 그 전에 레오 크루즈와 더불어서 이제 가장 긴 라운드입니다. 해서 만약에 염동균 선수가 3회 찬스를 잡았으면 이 고메스도 뭐 카라스키아 짱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자기의 그 어떤 운도 따라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염동균 선수는 뭐 이 시합 이후에
뭐 시합을 재기전을 하고 홍수환 선수와도 또 라이벌전도 하죠. 이제 WBA가 창설하면서 네. 공수환 사강전. 선수와 네. 염동균 선수가 이제 도전 결정. 출전권을 갖게 되죠. 또 다나카 후타로도 이제 참전하게 되고. 예. 그래서 하지만 뭐 더 이상은 타이틀과는 인연이 없게 되고. 고메즈가 다운된 상대에게 계속 펀치를 내뻗는 좀 아주 비매너가 나쁜 있다. 버릇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릇이에요, 버릇. 나쁜 버릇. 90개념과 더불어. 네, 정말 나쁜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 핀토로와의 경기도 거의 이제 경기를 끝냈어요. 그 제대로 된 피니시를 터뜨리고 마지막 레프트는 안 쳐도 되는데 힘을 빼면서 끝까지 네. 가요. 또 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임준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버릇이 정말 나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흥분한 척하면서 계속 펀치를 아니 내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뭐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릇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쓰러지는 한 대 더 때린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90개념과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그런 펀치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갖고 근데 90개념과도 그랬고 뭐 고메스도 그랬고 그런 펀치를 제대로 뒤통수나 맞고 누가 하나 누웠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좋게 포장해주면 이제 승부욕이 굉장히 너무 심해서 그렇다라고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사실 고메스의 펀치는 좀 비매너스러운 게 많았어요. 나쁜 버릇 하고 그 고메즈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얍삽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고 뭐 나중에 선수 생활은 길고 3체급 재패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많이 민망한 경기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뭐 로크리지 경기나 레이네한테 KO되거나 넬슨한테 KO되거나 험한 골도 많이 보여줬지만 어쨌든 슈퍼벤텀에서는 그 연속 KO 방어 기록도 안 깨지는 기록이고 그렇죠. 그 슈퍼벤텀 때 보여줬던 그 어떤 발랄한 복싱 아주 그 재기발랄하고 아주 그 중남 그러니까 요즘 복싱에 재미가 없는 게 그런 리드미컬한 중남미 복싱을 못 보고 그 미국적인 복싱이나 아니면 이 동구권의 어떤 그 로버트 같은 복싱이 많고 그런 우리 나이만 돼도 그 중남미 스타일 그 어떤 그 리드미컬한 그런 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경기를 별로 못 보는 게 요즘 복싱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는 벤텀급의 자라테가 주니어 페더 고메즈에게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5라운드에 물러서고 또 고메즈가 한 체급 위인 페더급의 살바도로 산체스에게 도전했다가 8라운드에 거의 압살당하다시피 지고 체급의 벽이 이렇게까지 높았나라고 실감했던. 그렇죠. 그때는 위체급을 요즘이야 뭐 3체급, 4체급, 5체급 우습게 하지만 옛날에는 웰타급 챔피언이 미들급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으니까. 그러면 예. 뭐 나폴레스 물론 뭐 상대였지만 나폴레스 같은 선수도 결국 뭐 미들급 뭐 벽을 못 넘었고. 호세 나폴레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베니테즈라든지 아르게오라든지 뭐 3체급 제패한 게 굉장히 큰 업적으로 뭐 남고 그랬던 시절이었고 지금이야 물 한 컵 먹으면 다 위체급 따가지고 하고 워낙 타이틀도 많다 보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뭐 아르기오 정도면 지금 같은 그 컨디션이면 한 7체급까지도 제패했을 것 같은데 키가 있으니까 네? 페다급으로 해가지고 웰터급까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산체스가 고메즈를 8라운드에 제압했을 때 저는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요. 그 직후에 바로 또 교통사고로 그렇죠. 유명을 달리해서 아주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고메즈는 사라트한테 이겼지만 참 이기고도 욕 많이 먹었죠. 저는 고메스로 참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링에 올라왔을 때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저 일도 보이지 않고 계속 상대에 대해서 경멸하는 물론 이제 그 길을 꺾어놔야 되고 이겨야 작전일 되니까.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근데 네, 그런 그게 정도냐? 감정이 그 다운된 선수한테 가격하는 그런 그 행위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그 팬들의 원성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근데 내면은 또 어떨지 모르죠. 90겐 요코도 이제 내면 자체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고메스도 이제 그 약물 때문에 몸도 비대해지고 망가졌다가 다시 갱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좀 짠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말년은 막 터질 것 같이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자 이렇게 염동균 선수가 이제 고메스에게 타이틀을 뺏기면서 다시 한국 복싱이 무관으로 접어들고요. 그 좀 전에 장원재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계 복싱계는 이제 KO 왕들의 그 주 전장이 돼서
이 경기가 있기 한 달 전에 77년 4월에 사라테가 사모라를 KO 시켰고 이제 한 달 후에 고메스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다음 해 또 고메스와 사라테의 대결이 또 이제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 무관국으로 한국 복싱의 챔피언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복싱 팬들에게 정말 스마트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많은 또 사랑을 받았던 그 국가대표 출신의 김태호 선수가 그 염동균 선수가 타이틀을 뺏겼던 같은 장소에서 세라노에게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하죠. 이 시합은 원래는 76년도에 한번 벌어질 뻔했죠, 한국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세라노가 그 빌라폴로에게 챔피언이 된 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게 언제야? 76년 1월? 어쨌든 하여간 그 김태호 선수와 세라노가 시합을 하기로 합니다. 하고 그 갑자기 그 방향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회해가지고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에콰도르와 현지를 그 로컬 그 뭐 노장과 1차 방어전을 해요. 하면서 뭐 이유는 한국이 그 염동균 선수와 시합, 홍수환 자모라의 시합에서 위험지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신변상 그 세라노 그 측에서는 신변상 그 한국에 못 가겠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가서 그쪽 뭐 별로 뭐 잘하지도 못하는 선수한테 다운 한 번 당하고 11회 KO로 이기고 뭐 그리고는 뭐 2차 방어전에서 뭐 에르난데스 뭐 아폴로 요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방어전을 해 나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라노는 약간 밉상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오기로 했다가 안 오고. 해서 그 이 시합 이 페르토리코와의 시합을 보면은 서울에 데리고 왔으면 KO로 이겼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그 느낌이 많이 들죠. 3라운드에 다운을 시키고 그때 꽤 큰 다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링 사이드에서 중계하던 이철원 아나운서인가요? 사무엘 세라노의 허벅지가 파르르 이렇게 떨리는 걸 보고 아 이겼다라고 확신을 하셨답니다. 그럴만했어요 사실은. 근데 김태우 선수가 이 아마추어 출신들의 그 약점인 내구력과 체력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역시 후반에 좀 약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그 무릎을 꿇게 되는 좀 많이 안타까웠죠 이때는. 전적도 이때 8승 1무였나? 전승 아니었나요? 일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8승인가요? 전승이었던 8승, 것 9승? 같은데. 아무튼 근데- 10전 이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태호 선수하고 최충일 선수가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게 음. 정말 그 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떤 체력이나 어떤 그 깡기라 그래야 되나 그게 이제 받침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이 시합은 3회 다운도 다운이지만 7라운드에 김태호 선수가 승부를 걸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코너에 몰아넣고 무수하게 때리는데 정타가 안 결정타가 없는 거야. 근데 세라노는 결정타가 아니라도 좀 맞으면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위태위태한데 어쨌든 이 7라운드 세라노로서 이제 고비를 넘기고 김태호 선수의 눈부상이 점점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김태호 선수 같은 스마트한 복싱을 하는 선수가 눈부상을 당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지나 보더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고 7라운드에 그 진짜 마지막 힘을 낸 듯한 공격을 하고는 거기서 승부가 안 나고 8회 전부터 김태현 선수가 페이스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이 세라노가 이게 눈치가 빠른 게 그걸 간파하고 이제 세라노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로선 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세라노가 치고 계속 도망가고 유효타를 적중시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10회 뭐 큰 데미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펀치를 맞고 이제 주저앉았다가 카운트 도중에 일어나긴 하는데 눈 쪽을 계속 만지면서 그냥 자기 코너로 돌아가면서 김태현 선수가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도 뭐 그 서울에 데리고 왔으면 항상 뭐 하는 얘기가 그 시합을 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김태호 선수로서는 뭐 세계 챔피언 될 그 운이 아니었나 보죠. 뭐 해서 사실 이날은 이제 페르토리코 쌍왕 링이 이제 우리나라로서 이제 무서운 링이 되기 시작한 때가 됐고 이날의 그 메인 이벤트는 그 쿠에바스와 그 에스파다의 2차전. 피피노 쿠에바스와 루이 에스타바. 루이스가 아니고 앙헬 에스파다. 앙헬 에스파다. 그 시합이 정말 처절했죠. 맞습니다. 그 시합이 정말 에스파다가 진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안 되죠. 자기 나라를 끌고 와서 하는데 갈비뼈 뭐 2개인가 3개 부러지고 정말로 끝까지 아주 이를 악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무자비한 쿠에바스 주먹에 마지막에는 이제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못 나가게 하죠. 코너에서 공고를 하고. 에스파다의 정신력이 놀라운 것이 그렇게 지고도 3차전을 또 덤빈다는 게 그리고 3차전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3차전도 잘하고 결국 안 돼서 네. 넘어가긴 하지만 그 정신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김태호 시합도 김태호 시합이겠지만 이제 우리 이제 복싱 어떤 팬으로서는 그 에스파다와 그 쿠에바스의 그 2차전이 굉장히 그 명승부였고 기억에 남고 그 당시에 뭐 쿠에바스는 실력을 떠나서 인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한 3위 안에 들었을걸요. 그랬을 겁니다. 네. 아마도. 그 아주 70년대에는 파격- 사라테와 더불어서 예, 파격적인 복싱으로 아주 그 저거 했고 헤비급 아래에서는 제일 첫 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으로 그런 복싱에서 안 되겠지. 아무도 안 맞아주겠지. 하지만 하여간 그 원초적인 어떤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83년에 아무리 하향세 피노 쿠에바스였다고는 하지만 황준석 선수가 10라운드 판정으로 제압한 경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는 한국 선수가 논타이틀에서 거둔 가장 의미 있는 승리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빅네임이었는데요. 네. 그 빅네임을 미국에서 잡아낸 거기 때문에 정말 큰 승리였죠. 그때는 쿠에바스가 듀란하고도 했을 땐가? 두란하고 하고 1년 6개월 뒤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그 페이스가 떨어졌을 때긴 합니다. 83년 1월에 두란이랑 했고 84년 여름에 한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쿠에바스 같이 터무니없이 강한 것 같은 이제 후반에 망가지니까 그냥 뭐 허모 몬테스한테도 뭐 기절을 하고 막 그 진짜 막 파란만장하게 그렇게 가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김태호 선수의 이제 도전이 그 실패로 끝나면서 마의 주니어 라이트급도 이제 저 새로운 그 용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실패가 서강일 이창길, 아니 김현치 주니어 라이트급. 네. 서강일 김현치 또 누가 있었죠? 그다음에 김태호. 이후에 오영호. 이제 시작이 되고 최충일, 최충일, 이렇게 되죠. 문태진 뭐 쭉쭉쭉 이제 최용수 선수까지 이제 그렇죠. 계속 지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죠. 뭐 이 얘기는 저희 복싱 토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말 복싱의 아이콘이었던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를 4전 5기로 KO 시키고 그 완전히 국민 영웅에서 국민 그 밉상으로 전락했다가 다시 그 슈퍼스타로 떠오르는 그런 경기가 됐어요. 이 시합은 뭐 지금도 해외에서 복싱 쪽에 어떤 그 진기한 시합에 나올 정도였고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경기가 됐습니다. 그럽니다. 뭐- 그렇습니다. 세계 타이틀 매치인데요. 뭐 물론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라고 하지만 그 뭐 상대가 그리고 뭐 17살에 뭐 아주 그 풋내기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제 11전 11승 정KO승 그리고 이제 파나마에서 그 검은 듀란이라고 그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고 해서 뭐 파나마에서 주니어 패더급을 신설한 시점이 WBC보다 늦지만 이 카라스키아 챔피언 만들려고 이쯤에 뭐 했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었고 4명째 또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해가지고 것도 있고요. 이게 4강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홍수환 선수는 이제 다나카 후따로 와 이겨서 이제 나서게 되고 카라스키아는 하여간 그 저 중남미 선수한테 KO로 이겨가지고 챔피언이 됐는데 이 당시에 홍수환 선수가 27 그리고 이제 카라스키아가 17 10살 차이 그리고 뭐 시합 전에 이제 그 스포츠 잡지에서 평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느냐 못 뚫느냐는 뭐 그런 거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홍수환 선수로서는 굉장히 홀가분하게 간 시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난받을 것도 없고 뭐 파나마 더구나 적지에서 거기에 뭐 전승 전KO승의 그 신예와 상대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홀가분하게 가고 부담 없이 간 게 그렇게 다운이 되고도 나중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비워놓고 해야 됐다고 하고 이 시합은 정말 뭐 정말 역사의 길이 나는 그리고 이때도 홍수환 챔피언이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를 하나 남기죠. 어떻게 2회 4번이나 다운되고 그렇게 역전 KO승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식이 건방져서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내 기억나는 거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했어요. 이걸 중계를 실황 중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강 맨션 살 때인데 일요일 뭐 아침 7시 8시면 조용하고 새소리는 들리는데 갑자기 온 아파트가 뭐 이후에 물론 네. 이제 뭐 월드컵 축구라든지 뭐 여러 번 경험을 했겠지만 이때는
다방에서 사람들이 저기 수상기 앞에 놓고 돈 내고 다방 그 의자에 앉아서 권투 볼 때 아니 그리고 아닙니까? 그날은 저 일요일 아주 꼭두새벽이라 다방 어디 문 연데도 없을 거 다 집에들 있었을 거예요. 일요일 있었는데 오전 시간이어서 아침 다 봤을 아침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 그냥 아파트가 조용한데 막 이동저동해서 막 동시에 소리가 나. 이날 아마 이 홍수환 카라스키아 시합을 거짓말 좀 못해서 한 30번은 해줬을 걸. 이날뿐이 아니라 한 일주일 후까지 거의 틀면 나왔어요. 틀면. 그래서 그냥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박병학 그 캐스터가 거의 숨이 넘어가는 막 말도 더듬으면서 했던 2라운드에서 다운될 때는 역부족. 역부족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뭐 다시 봐도 언제 봐도 통쾌하고 예. 그래서 뭐 이 이후에 이제 홍수환 선수도 뭐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안 걸었지만 카라스키아는 이제 이 시합 때문에 자기 복싱 그 라이프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죠. 뭐 그 순환도 많이 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뭐 페더급으로 도전을 한번 하지만 11라운드 KO로 예, 치든가요? 페드로자한테 KO되고 그래서 하지만 뭐 매스컴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파나마에서는 그 정치 쪽에 들어가서 아주 지금은 아주 대단한 국회의원인가요 지금도? 뭐 성공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는 네, 거 뭐 같아요. 시장 상원 의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 시장도 하고 뭐 상원의원도 하고 해서 뭐 어디 프로에서 홍수환 선수하고 뭐 10년 뭐 몇십 년 만에 재회도 시키고 홍수환 선수가 또 파나마에 가가지고 카라스키아를 만나고 했는데 뭐 이 시합은 뭐 아마 프로복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스포츠를 통해서 가장 그 강렬한 베스트 5에 뭐 어떻게든지 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영원할 것 같고요. 다음 날 아침에 홍수환 챔피언의 그 객실로 찾아온 손님이 있었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길래 누군가 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로베르토 듀란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사진을 못 찍어놓은 게 정말 좀 아쉽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홍수환 선수는 그 우리나라의 많은 세계 챔피언 중에도 참 그 우여곡절이 많고 그 꼭대기와 그 바닥을 그냥 그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가장 바닥을 치고 우여곡절도 많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뭐 복싱 사회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해외에서 드라마틱한 승부를 여러 번 만든 분이기도 하고요.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냐면은 중계팀이 먼저 이제 도쿄에 와서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선수단과 같이 귀국해라. 그래서 이때 아마 중계팀도 같이 카퍼레이드 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 4년 전인가요? 3년 전이 되나요? 그 아놀드 테일러를 이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제 그때하고 틀린 건 군복이 아니고 사복 입고 카퍼레이드 하고. 근데 이때 왜 중계팀까지 같이 카퍼레이드를 했냐면은 그 김태우 선수가 패배를 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근데 2주 연속 해외에서 KO 패하는 거는 이건 국민 사기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중계팀이 지문 사표 내겠다 그래서 전원 사표를 내고 비장한 각오로 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공적이 있는 겁니다. 카퍼레이드 이 정도면 근데 해줄 만한 그 거 얘기는 아닌가요? 있었어요. 그 캐스터 말고 그 스포츠 프로듀서 있어요. 머리 약간 김재길 김- 깎아머리였죠. 네. 깎아머리. 그게 중계를 한 해만에 막 그랬었는데 밀고 나가가지고 중계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김태호도 졌는데 이것까지 이러되면 사기도 그래서 뭐 중계를 한 해만에 그러다가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 뭐 그 실황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실황은 정말 꿈 같았어요 그때 그럼요. 느낌은. 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언빌러버블한 그런 시합이 됐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으니까요. 카라스키안 정말 운도 없어. 그래서 그리고 또 나름 뭐 어떤 그 승운이 따른 게 WBA 시합인데 프리 녹다운제였어요. 맞아요. 네, 최초에. 그거 뭐 룰 미팅 때 아마 이제 글쎄 뭐 어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카라스키아가 강펀쳐니까 뭐 여러 번 좀 나동그라지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 홍 회장 그 홍수환 챔피언 말로는 로드워크를 하다가 그 전날인가 전전날 심판을 만났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영어 잘한다.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하이스쿨. 그리고 영어로 이제 몇 마디를 주고받으니까 very smart 하다 그러면서 good luck.
아주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행운을 빈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심판이 상당히 좀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다운됐을 때 끊어도 할 말 없는 언제 경기였거든요. 스톱 시켜도 살말 없었죠. 근데 그 제이 에더슨이 우리나라 굉장히 우호적인 시합이 많았죠. 제이 에더슨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 항상 나비 넥타이 안 매고 했는데 그 이상하게 그 양반이 그 우리나라 시합에서는 다 그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말씀대로 뭐 세 번째 다운돼서 스톱해도 뭐 아무 뭐 할 말도 없는 시합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다운 직후에 한 1분 정도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다운된 후가 더 위험했어요. 그때가 사실 위험했어요. 다리가 떨어지려다가 버티고 떨어지려다가 버티고 몇 번 하는데 그때가 사실 더 위험했고 네 번 다운되고 그렇게 맞고 있으면 수도 걸어도 아무도 그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었는데 에드슨이 뭐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그걸 둬가지고 결국은 뭐 그런 아주 그 대단한 그 시합 결과가 나왔어요. 그 2라운드 경기 끝나고 코너로 돌아올 때 비틀비틀 하는 게 보이고 네. 그래서 그 코너에서 이렇게 암모니아를 계속 코에다 갖다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다 너 죽는다. 한 라운드만 더 하고 경기 기권하자. 그러니까 그 홍수환 씨가 대단한 게 그렇게 다운했으면 다음 라운드는 좀 데미지 회복을 위해서 좀 피하든지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디펜시브하게 나오고 카라스키가 나오면 그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 그냥 도안이면 뭐로 그냥 막가파로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게 이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렇게 맞았으면 그 체력이나 어떤 그 심리적으로도 기도 그렇고 빠져 있을 텐데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됐는데 그렇게 달려들 수 있을 만큼의 이 체력이나 그게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라스키아가 얘가 이러는 게 아닌데 그러고 굉장히 당황을 하고 뭐 백스텝 하다가 약간 걸리는 듯 해가지고 그 본의 아니게 밀려났다가 로프에 기대는 거 제대로 맞았죠. 그것도 그냥 차라리 카라스키아가 그 로프에 수그러졌을 때 지가 그냥 쓰러졌다가 스립치고 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일어나겠다고 버티고 일어나는 걸 갖다 꽂아버렸으니 뭐 도저히 그건 근데 뭐 그 전에 이제 그 홍수환 챔프 증언에 따르면은 링 중앙에서 펀치가 들어왔을 때 카라스키아의 눈동자가 확 풀리는 게 보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먹으로 대놓고 맞아. 치는데도 대고 있었어요. 대놓고 치는데도 카라스키아가 그거를 좌우로 못 피하죠. 그리고 어퍼커트가 들어가는데 보통 어퍼컷이 들어가면 이렇게 펀치에 따라서 고개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듯 이렇게 네, 이렇게 턱이 주먹과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그 정타로 들어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쓰러질 만한 데미지는 충분히 받았다고 봅니다. 되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모든 게 진짜 그래요.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주먹을 그렇게 오래 상대한테 뻗으면서 하고 못하게 하거든요. 심판이 말리는데 그거 잡지도 않았고 참 모든 걸 꽤 맞춰 보면 정말 되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전 5기 신화로 이제 다시 한국의 세계 챔피언이 나왔고 이제 20일 후에 그 임재근 선수가 에디 가조에게 도전을 하죠. 이 얘기는 뭐 그 저희 중량급 편에서 한 차례 얘기를 나눴었고 그 홍수환 선수의 어떤 붐업 시킨 걸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 정화되고 시합 끝나고 징계만 오셨죠? 그렇죠. 이 경기는 씨름이냐 레슬링이냐 뭐 그런 논쟁이 나왔을 만큼 그래서 뭐 좀 안타까운 뭐 경기였습니다. 판정도 그 주심이나 젖지들이 참 어려웠던 게 주심이 한 점 차 가서 승리. 그다음에 150대 149였잖아요. 그다음에 니카라과 보시면 뭐 3점으로 가져 이겼고 우리나라 김진국 선배는 150대 148. 아 149가 아니에요. 148. 148. 그러니까 150은 좋아. 만점은 좋은데 148이라는 거는 전부 10대 10이고 10대 9가 하나에 두 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두 그러니까 라운드죠. 그 정도로 점수 매길 게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로는 10대 10을 15개 라운드 중에 13개 주면은 그거는 징계 먹는데. 그거는 심판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때는 임재근 선수가 오히려 엉성한 자세에서 터지는 강타가 있었는데 세계 챔피언 되겠다고 이때도 외국 트레이너 아니었나요? 폼을 바꾸다가 오히려 그 강펀치가 터지는 포인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닐까. 이것도 아니고 그 뭐 수차례 얘기했는데 스트레이트를 가져가 좀 인파이팅을 하고 좀 훅하니까 스트레이트를 시작해서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게 돼가지고 차라리 뭐 잽 연습하고 내버려 뒀으면 했는데 다 지난 얘기고 결국은 임재건 선수는 그 실력으로는 세계 챔피언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결론은. 동양권에서는 참 후쾌한 펀치가 많이 터졌었는데 네.
세계 무대에서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1965년 그 서강일 선수의 첫 도전부터 77년도까지를 5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가 재작년에 그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복싱 시합도 이제 개최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임준배 위원님과 뭘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그 꼭지였는데 벌써 99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100회까지를 마치고 나서 당분간 이제 펀치라인 복싱 토크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쉬다가 다른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그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고요. 이제 펀치라인 복싱 토크 100회에는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패널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과 함께 그 실시간 스트림으로 그 날짜를 정해서 한 차례 같이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트림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같이 이제 복싱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날짜와 시간이 공지되면 저희 구독자님들 또 복싱 토크를 들어주셨던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복싱 얘기 나누면서 좋은 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펀치라인 복싱 토크 100회에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